두 번째 장 들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필터라는 걸로 위에서 합성곱 연산을 시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필터가 하나만 있을 필요가 없죠.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필터는 가로를 찾고, 어떤 필터는 세로를 찾고, 어떤 건 대각선 찾고, 뭐 어떤 거는 그냥 꽉 채워진 음영을 찾고, 이런 식으로 각 필터마다 약간 특화, 분업을 시켜서 이제 되게 이미지에서 다양한 패턴들을 각각 알아서 포착해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합성검 연산을 할 때는 보통 뭐 32개, 64개, 뭐 진짜 많이 가면 256개 막 이 정도로 되게 다양한 개수의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을 포착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필터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층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합성곱층이라고 부릅니다. 완전 연결층 이후로 처음으로 새로운 층이 나왔어요. 합성곱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 32개의 필터가 있다고 치면 32개 일단 이미지를 패딩을 해놓고 32개 필터 각각이 싹 다 이렇게 스캔을 해주면서 합성곱 연산을 실행을 해서 특성 맵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풀링도 하고 여기까지가 다 합성곱층이 안에서 풀링은 안 합니다. 여기서. 네. 풀링 전까지 연산이 전부 다 합성곱층 위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보통 많은 필터들이 그냥 존재하는 곳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곱층이 그러면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어떤 값을 출력하느냐 요걸 잠깐 볼 건데 우리 완전 연결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096개를 받아서 16개를 출력 이런 식으로 되게 직관적이었죠 크기가 그냥 딱 입력 벡터, 출력 벡터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합성곱층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2차원 데이터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때도 4096자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되고 64 x 64로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 형태로 쪼개서 항상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합성곱이 그 위에서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2차원 구조를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자, 출력에서 한 가지만 더 고민을 할 게 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필터가 32개였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사실 합성곱 연산의 결과로 나오는 특성 맵도 32개겠죠. 이 위치에 어떤 특성이 있다 없다 이게 특성 맵이었는데 필터마다 하나의 특성 맵을 만들어내니까 필터 총 32개의 특성 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출력에는 항상 합성곱층 내에 필터 수가 곱해집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3차원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입력이 2차원인데 출력이 3차원이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보통 입력에다가도 이렇게 한 층을 그냥 임의로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합성곱 신경망은 기본적으로 합성곱 층들은 기본적으로 3차원 데이터를 받아서 3차원 데이터를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마지막에 필터의 수가 됐든 아니면 그냥 곱해준 한 층이 됐든 이런 것들을 깊이라고 불러요. 그냥 가로 세로 있으니까 높이는 좀 웃기니까 그냥 깊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풀링 연산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풀링은 별도의 풀링층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역할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우리 방금 봤었던 그 풀링 연산만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마지막에 깊이 있었잖아요. 그 깊이는 냅두고 이미지만 딱 가로 곱하기 세로 방향으로만 풀링 연산을 실행을 해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필터 수 이렇게 아까 합성곱층에서 출력을 내놨잖아요. 얘가 들어가면 2분의 가로 곱하기 2분의 세로 곱하기 필터 수 요게 출력됩니다. 요게 풀링층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풀링을 더 크게 구간을 잡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짜리로 한다. 그러면 3분의 1로 줄어들 거고 이미지 사이즈가 가로 세로 각각이 뭐 4짜리로 한다. 그러면 반의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점점 줄일 수는 있는데 보통은 2 곱하기 2짜리 그 구간으로 풀링을 하는 게 국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새로운 게 또 나왔는데 플랫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는 진짜 간단해요. 우리 마지막에 어쨌든 합성곱 연산을 하고 나면 2분의 가로 곱하기 2분의 세로 곱하기 깊이 요 크기의 출력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분류는 완전 연결층에서 어차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퍼셉트론들 갖고. 그러면 사실 완전 연결층에 받을 수 있는 거는 저렇게 1차원으로 쭉 펼쳐진 노드잖아요. 근데 이전에 합성곱층은 3차원짜리 데이터를 줬잖아요. 안 맞죠, 차원이? 그래서 그 3차원짜리를 그냥 1차원으로 순서대로 쭉 펼쳐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얘는 뭐 학습하는 것도 없고 훈련하는 것도 없고 등등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딱 펼치는 역할만 해주는 그런 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합성곱 신경망을 이루는 우리가 모든 층을 다 살펴봤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냐?
일단 이미지에서 패턴 스캔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패턴 탐지기에 해당하는 합성 곱층이 맨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특성 맵이 나왔으면 걔를 압축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뒤에 풀링층이 붙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볼루션 앤드 풀링. 요게 기본적으로 한 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 MLP에서도 이제 은닉층을 여러 개 쌓다 보면 패턴을 찾고 패턴의 패턴을 찾고 패턴의 패턴의 패턴을 찾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서도 사실 공간적인 이제 패턴을 스캔을 하는 거니까 한번 간단한 가로, 세로 이런 면 이런 것들 찾아놓고 거기서 이제 점점 합성 곱층을 계속 쌓으면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하면 어, 네,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성 곱층이랑 풀링을 이렇게 한 세트만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막 두 세트, 세 세트씩 쌓아줘요. 이따가 제가 훨씬 더 기가 막힌 것들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 아무튼 더 추상적인 패턴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 블록을 훨씬 더 우리가 여러 개를 썼습니다. 어쨌든 근데 얘의 출력은 무조건 3차원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플래튼 층을 맨 마지막에다 둬가지고 1차원으로 쭉 펼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닉층, 완전 연결층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들로 걔를 분리를 하고 얘도 여러 층 쌓으셔도 돼요. 네. 은닉층도 쌓고 뒤에 또 출력층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근데 아무리 복잡한 계산을 해봤자 얘가 페러밀 확률 숫자 값 딱 하나 내놓겠죠. 출력층에서. 이런 식으로 합성곱 신경망이 구성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막 이런 거 그림 보면 뭐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 풀리 커넥티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써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컨볼루션과 풀링에서 이미지적인 패턴을 찾고 그 다음에 이 풀리 커넥티드에서 분류를 하고 이런 2단 구조라고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되시나요?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네, 일단 이해가 되는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합성곱층을 사실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라 쭈글쭈글 써놨는데 좀 중요한 얘기긴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거 차원 맞춰주려고 합성곱충은 입출력을 다 3차원으로 통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사실 출력이 이제 필터 수만큼의 깊이가 생겨버리잖아요, 출력에. 그 다음에 합성곱충이 또 쌓이면 그냥 얘를 입력으로 받아버리면 됩니다. 그냥 이 필터 수만큼으로 깊이가 1층에서 바뀌면 돼요. 1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32층, 64층 이런 식으로 필터 개수만큼을 받으면 돼요. 사실 컬러 이미지 처리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컬러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처리하고 있는 흑백 이미지는 그냥 흑과 백 사이에서 0부터 255까지 요거잖아요. 근데 컬러는 RGB 값이라고 해서 빨강, 초록, 파랑 세 개의 채널 안에서 각각 255개씩의 값을 갖죠. 그래서 사실 컬러 이미지는 기본 입력 자체가 3층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컬러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도 완전 똑같다. 그러면 필터는 어떤 구조가 될까요? 마지막에 필터 개수대로 그냥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필터도 깊이를 가집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필터가 원래 3 곱하기 3짜리였잖아요. 근데 처음에 애초에 입력되는 게 3층짜리다. 컬러라서. 그러면 3 곱하기 3에다가 3의 깊이를 갖는 총 27개짜리 필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27 크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곱할 때 그냥 가로 세로 폭의 위치뿐만 아니라 RGB 각각의 차원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 예를 들어서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화하는지 이런 색의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필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지지만 성능이 그만큼 많이 올라갑니다. 컬러 문제 해결할 때는 뭐 어떻게 연산된다는 건지 이해되시나요? 네, 필터도 깊이를 갖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주고 그냥 필터의 깊이가 생겼다라는 것만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합성급 신경망에서 그 일단 그냥 방금까지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되게 복잡하잖아요.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층이 되게 많죠. 자, 그런데 우리 각 층에다가는 기본적으로 활성화 함수라는 걸 추가를 해줬어요. 사실 합성곱층도 똑같거든요. 얘도 그 합성곱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그대로 특성 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그모이드 같은 활성화 함수에다 통과를 시켜요, 마지막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다 어쨌든 0에서 1 사이 범위로 정규화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좀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흘려들어 주세요. 층이 지금처럼 되게 많아지면 어쨌든 역전파를 할 때는 우리가 인접한 두 층 사이에서의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얘네들을 연쇄곱식으로 쭉쭉쭉쭉 곱하면서 n 초층까지 전파를 했었어요. 이게 역전파의 기본 원리였는데 모든 층에 다 시그모이드를 써버리잖아요. 시그모이드가 좀 진짜 너무 수학적인 얘기긴 한데
도함수 최대값이 0.25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전 층으로 갈 때 계속해서 최대 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숫자가 곱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몇 층만 반복해도 그냥 그라디언트가 다 빵으로 수렴해버리겠죠. 이해되시죠? 그라디언트가 빵으로 수렴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파라미터 업데이트 되는 양이 빵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파라미터가 학습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층을 많이 쌓아봤자 앞에 있는 층들은 업데이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그냥 헛도는 그런 느낌이 돼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얘를 우리가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부릅니다. 베니싱 그라디언트. 그러니까 이렇게 층을 쫙 전파를 할수록 계속해서 너무 작은 숫자가 곱해져서 그라디언트가 빵으로 떨어져 버린다.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빵으로 안 떨어지게 기울기가 큰 애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렐루라고 하는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부르는 저런 활성화 함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뭐였죠? 이름이 멋있다는 얘기였고요. 사실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음수면 빵으로, 양수면 x값 그대로. 그냥 요 함수거든요. 식으로 쓰면 더 간단하죠. 0과 x 중에 최대값. 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꺾어버리는 수투 때 많이 하셨죠? 네. 수학하죠? 수투가 아니라. 아무튼 많이 하셨을 텐데 저 구조의 활성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럼 뭐가 좋으냐?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진짜 간단한데 이거 기울기가 그냥 1하는 빵이잖아요. 이전층으로 그라디언트를 전파할 때 1이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디언트가 그대로 살아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작아지지 않고. 그래서 일단 기울기 소실 문제가 없습니다. 렐루를 쓰. 이건 장점이죠, 확실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 또 한 가지 장점이 뭐가 있냐면, 얘는 조금 이론적인 얘기긴 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지 분류를 할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어떤 공간적 패턴이 있다지 없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패턴이 없을 때는, 음수일 때는 그냥 기울기를 빵을 전달해가지고 학습이 딱히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어떤 패턴이 있을 때만 그 변두에 비례해서 학습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렐루 구조 자체는 일단 기울기 소실 문제가 없어서 굉장히 여러 층을 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미지라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라디언트를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달을 한다. 딱 특정인 패턴이 있을 때만 걔를 학습하도록 만든다. 라는 거예요. 좀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이해는 되시나요? 네. 그래서 렐루라는 우리 시그모이드를 쓰지 않습니다. CNN에서는. 렐루라는 걸 쓴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 딱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필터를 실제로 어떤 식으로 비유를 했냐면 어떤 애는 가로선을 찾고 어떤 애는 세로선을 찾고 이렇게 비유를 했었잖아요. 어떤 애는 뭐 우상향 대각선, 우하향 대각선 이런 식으로 찾는다고 할 텐데 실제로는 필터 자체가 합성곱층의 훈련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합성곱층에서 이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때 합성곱층의 목표는 뭐냐면 이 이미지를 분류하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32개의 필터를 찾아낸다. 이게 합성곱층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가 딱 가로선 찾기, 세로선 찾기 이런 식으로 학습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U자 모양을 찾을 수도 있고 C자 모양을 찾을 수도 있고 뭐 Z자 모양을 찾을 수도 있고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우리 눈에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패턴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이미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패턴을 찾아라 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라 얘가 딥러닝 하면서 최대한 지금의 문제를 하는데 제일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패턴을 알아서 학습해 나가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필터 자체도 훈련의 대상이라는 게 CNN에서 반전 포인트? 아무튼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완전 연결지, 여기 풀리 커넥티드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가중치와 편향을 업데이트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 이전에 필터, 2단계에서도 필터들에 대해서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역전파할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공간적 패턴 32개를 찾아낸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수학적으로 역전파가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냥 한층 한층 거슬러 가면 다 풀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풀링 할 때도 최대값 하나만 선택했으니까 최대값 만들어낸 데에다가만 역전파를 해주고 뭐 활성함수도 그냥 렐루니까 양수였던 데만 1일 그라디언트를 전파를 해주면 되고 근데 좀 복잡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필터가 움직인다라는 되게 특이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필터 방향을 이렇게 거꾸로 돌려주면서 역전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궁금하시면 네, 수업 끝나고 찾아오시면 한 줄 한 줄 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실제로 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요거죠. 자,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만들어 볼 합성곱 신경망 아키텍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합성곱층 2개, 합성곱 덩어리 2개, 그 다음에 윤리층 하나.
구성된 2 플러스 1층짜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씩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맨 처음에 이미지 입력층이 64바이 64짜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이미지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합성 곱층이 그냥 33짜리 필터를 쓰는데 32개를 써요. 그래서 공간적 패턴을 한번 쫙 스캔을 해요. 제일 피상적인 피처들로. 그 다음에 풀링을 한번 해줍니다. 절반으로 줄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성 곱층이 하나 더 있는데 보통 그 합성 곱층을 내려갈수록 필터 개수를 더 늘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33을 쓰는데 64개를 써서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고 추상적인 피처들을 여기서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절반 크기로 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성곱 연산 다 했어요. 이제 이미지 피터 다 찾았기 때문에 플랫층 써가지고 싹 다 1차원으로 풀 거예요.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은닉층 하나만 쓸 겁니다. 완전 연결층 32개짜리 포스트론 하나 써가지고 얘네들의 패턴을 먼저 한번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아까 우리 MLP 때 했던 것처럼 뒤에다가 출력층 포스트론 하나짜리 해가지고 페리오밀 확률 출력해주는 애.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참고로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정말 표준적인 구성 방식 중에 하나라서 설명드렸고요. 은닉층 뒤에다가는 드로버층이 붙어 있는데 얘는 사실 우리 방금 배웠었죠. 네. 과적합 방지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미지 자체가 그 깊이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사실 64바이 64의 이미지를 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력층에다가 쉐이프를 칠 때는 64, 64, 1로 깊이까지 포함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3차원으로 주고받는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그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필터 32개를 쓰면 깊이가 32가 돼서 나오겠죠. 필터 개수를 반영해서. 그래서 요만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풀링을 하면 이제 이 깊이는 그대로 냅두고 가로폭, 세로폭만 절반 절반으로 줄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32, 32, 32짜리 이미지가 여기서 돼요. 자, 합성곱 한 번 더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필터를 64개를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들어갔을 때 32, 32 가로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패딩을 할 거니까 대신에 깊이는 필터 개수대로 64개로 변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풀링을 하면 또 깊이는 그대로 유지되고 가로, 세로만 반반으로 줄겠죠. 그래서 이렇게 16, 16, 64가 됩니다. 플래튼에서 얘를 쫙 펼쳐요. 그러면 그냥 이 3차원짜리를 다 곱셈 해가지고 그냥 1차원짜리를 펼쳐버리는 셈이 되니까 그래서 16,384개 엄청나게 많은 값들이 쫙 만들어질 거예요. 얘네들 32개의 퍼셉트론이 한 번 모아주고 그 다음에 드롭아웃 한 다음에 하나의 퍼셉트론이 최종 확률을 출력해준다. 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얼마나 이해가 되셨나요? 생각보다 천천히 따라가 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3차원으로 움직여야 된다. 합성곱 내에서는. 그 다음에 필터 개수만큼 깊이가 나온다. 그 다음에 가로폭, 세로폭만, 풀링은 가로폭, 세로폭만 움직인다. 이런 원칙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필터 크기도 잠깐만 보자면 첫 번째 합성곱층에서 지금 깊이 1짜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필터도 그냥 깊이가 1이면 충분해요. 그냥 3 곱하기 3짜리 2차원 평면 필터를 쓰면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미 이전 층에서 깊이를 32로 해서 필터 사이즈 크기만큼 32개로 해가지고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필터는 여기서 32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32개의 피처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거기다가도 어떤 공간적인 패턴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추상적인 패턴을 익혀나간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파라미터 숫자 계산하는 것만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사실 필터도 어쨌든 그냥 곱셈, 덧셈 연산을 하기 때문에 편향이 붙어요. 그래서 모든 필터는 하나의 편향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합성곱 층 안에 있는 파라미터 수는 기본적으로 필터 크기,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 뭐 이런 거. 거기다가 편향 하나 더 해주고 요만큼의 가중치와 요만큼의 편향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모든 필터마다 그만큼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필터의 개수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합성 곱층을 아까 살펴보면 3 곱하기 3 곱하기 1짜리 필터를 썼잖아요. 깊이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1, 9개의 값에다가 전부 다 가중치를 하나씩 갖고 있겠죠. 아까 뭐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서 9개의 가중치를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형이 딱 하나가 더 붙기 때문에 각 필터 하나하나마다 10개의 파라미터를 갖습니다. 필터가 32개니까 파라미터 320개겠죠. 자, 두 번째 합성 곱층으로 내려가 보면 얘는 필터 사이즈가 깊이가 붙어가지고 확 커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중치 288개에다가 편향 1개 이렇게 해가지고 289개의 파라미터를 각 필터당 갖습니다.
그런데 필터를 우리가 64개를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18,000개가 넘는 좀 많은 파라미터가 여기서 만들어지겠죠. 풀링층은 그런 파라미터가 없냐? 쟤는 하는 연산이 그냥 최대값 찾기밖에 없죠. 학습할 여지가 없어요. 쟤는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네, 플래튼층은 쟤도 하는 연계 그냥 펼치기밖에 없죠. 그래서 쟤도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쟤네들은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층이고요. 은닉층. 저거는 완전 연결층이니까 우리 그냥 입력 곱하기 출력으로 간단하게 파라미터 숫자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 16,000개 받아가지고 퍼스트론 32개로 출력합니다. 거기다가 32개 퍼스트론마다 편향 하나씩 있을 테니까 이렇게 52만 개 파라미터 숫자 계산할 수 있겠죠. 출력층. 제도 퍼스트론 하나니까 32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또 파라미터 숫자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라미터 숫자에 기여하는 거는 합성곱층, 그 다음에 완전 연결층 밖에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파라미터 숫자 진짜 많죠? 50만 개? 네. 이따가 더 기가 막히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CNN 아키텍처를 쌓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이거는 제가 그냥 짜온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하셔야 되냐? 일단 합성고 필터는, 그러니까 필터 자체는 335가 제일 국룰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뭐 11, 11 이런 것도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일단 335가 제일 국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풀링은 2가 압도적으로 국룰입니다. 3배로 줄이는 경우 잘 못 봤고요. 그 다음에 필터 개수는 이렇게 내려갈수록 점점 이미지가 가로 세로는 작아지잖아요. 매번 풀링을 하니까. 대신에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1차원적인 패턴은 별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가로선, 세로선, 대각선, 꽉 차 있는 거, 비어 있는 거. 저도 이 이상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서 패턴의 다양성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걔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패턴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뭐 네모, 오각형, 세모, 동그라미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훨씬 더 깊어질수록 점점 더 다양한 패턴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곱층을 깊이 들어갈수록 필터의 개수를 일반적으로 올려요. 퍼셉트론 개수를 뭐 64개, 16개, 4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의 n승 안에서 줄여나갔잖아요. 반대로 필터 개수는 2의 n승 안에서 늘려나갑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사실 파라미터 개수가 합성곱층에서는 신경방에서는 쭉 확장이 됐다가 쭉 줄어든다. 이런 구조가 보통 만들어져. 약간 다이아몬드처럼. 그 다음에 합성곱층은 보통 우리가 두 층에서 네 층 썼습니다. 지금 우리 두 층짜리를 제일 가볍게 보고 있죠. 뭐 한 세 층, 네 층 쌓으면 점점 더 복잡한 패턴 판단할 테니까 점점 성능이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완전 연결층, 은닉층 저거는 보통 한 층에서 세 층 정도 썼습니다. 바로 출력으로 붙여버리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은 그래도 은닉층 하나 정도는 가운데 패턴 찾기용으로 깔아줍니다. 완전 연결층이니까 여기는 줄여주는 게 맞겠죠. 또 다시 32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합성곱층에서는 이 신경망에서는 우리가 기울기 소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그모이드가 아니라 활성화함수를 렐루로 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모든 층에서 렐루로 그냥 통일해버립니다. 깔끔하게. 대신에 출력층은 예외겠죠. 얘는 손실함수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최종 확률 출력을 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시그모이드, 소프트맥스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게 맞겠죠. 끝.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참참참고, 삼참고 오랜만에 나왔죠. 참참참고로 이제 유명한 CNN 아키텍처들을 좀 갖고 왔는데,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얀 르쿤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CNN 아키텍처를 개발을 하셨어요. 르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르가 만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다 해서 르넷이라고 부릅니다. 1980년대에 나왔던 제일 기본적인 CNN 상용화된 아키텍처고요. 그게 어디 있느냐? 우리가 방금 봤던 게 르넷입니다. 물론 실제 구조는 살짝 더 달라요. 여기 왠지 모르겠는데 은닉층 뒤에 한 번 합성곱을 더 하긴 하거든요. 살짝 구조가 다르기는 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합성곱 두 층, 그 다음에 은닉 한 층. 이런 구조가 르넷의 구조에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런 걸로 그 파라미터가 한 6만 개쯤 됐어요, 르넷이. 그래서 그걸로 이제 훈련을 하면서 오, 이미지 분류가 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좀 여담이지만 잠깐 알쓸 신잡으로 들어주시면 되는데 그 되게 유명한 데이터셋 중에 엠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0부터 9까지 손글씨 각각 6,000개씩 해서 6만 개가 들어있는 그런 이미지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미지도 되게 작아요. 화질도 28 곱하기 28 되게 작은 그런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맨 처음에 분류하는 거를 르넷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점점 이게 기술이 발전하니까 더 어려운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하고 싶어 하잖아요. 점점 더 높은 화질에서 점점 더 다양한 걸 분류해내는.
그래서 이제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이미지 경쟁 대회가 열립니다.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기존 모델보다 성능을 한 몇십 배를 끌어올리면서 대성공을 해요.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냐? 일단 이미지 사이즈가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64 곱하기 64 쓰고 있잖아요. 얘도 꽤 크잖아요. 근데 이미지넷은 기본이 224에 224짜리 꽤 고화질 이미지로 분류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가 지금 우리 딱 두 개잖아요. 페렴인, 페렴 아님. 이미지넷은 1000개를 분류합니다. 뭐 사람, 과일, 풍선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사물들 1000개를 분류하는 미션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높은 성능을 얘가 처음으로 보여줘요. 네. 그래서 2012년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파라미터 6천만 개짜리고요. 그럼 여기 구조 한번 볼게요. 그냥 한번 구경해보세요. 처음에 들어가면 11짜리 필터, 좀 큰 필터로 합성곡 한번 하고 풀링 한번 하고 합성곡 5짜리로 하고 풀링하고 3풀링 쓰고 있대요. 그 다음에 합성곡 33짜리로 3번 하고 풀링하고 그 다음에 완전 정렬층인데 퍼셉트론 4,000개 쓰는 거 보이시죠? 되게 많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합성곡 완전 연결 3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알렉스넷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처음에 이미지 분류 그 시대를 연 알고리즘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프리 힌턴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자주 들리죠? 이분 이름. 그 다음에 이제 2년 뒤에 VGG16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네. 16층짜리라서 16이거든요. 얘가 이제 뭘 하냐면 블록화라는 개념을 여기서 보면 콤볼루션 3번 하고 풀링하는 되게 특이한 과정이 있잖아요. 이제 요거를 약간 하나의 블록으로 만든 경험적으로 컨볼루션을 하고 바로 풀링을 하는 것보다 컨볼루션 한 3번 하고 풀링을 하니까 성능이 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컨볼루션 2번 풀링 한번, 컨볼루션 2번 풀링 한번 이런 식으로 5개의 블록을 합쳐가지고 알렉스넷이라는 구조를 만듭니다. VGG16이라는 구조를 만듭니다. 네, 성능이 굉장히 좋고요. 대신에 파라미터 수가 좀 소름 끼치죠. 1억 4천만 개. 놀랍게도 여러분들 가정용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크기긴 해요. 램이 괜찮으면. 파라미터 크기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거 순전파, 역전파 생각해보면 네, 그 훈련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S넷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구조가 나와요. 처음에 제가 딥러닝 아키텍처 소개할 때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도 있다라고 보여드렸는데 드디어 제대로 소개를 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컴브라고 다 써 있거든요. 이거 하나가 전부 다 합성 곱층 풀링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쌓아가지고 34층짜리 구조로 만들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그 다음에도 계속 변형 버전들이 나와서 뭐 레슨넷 50층짜리 레슨넷 129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다양한 것들이 나오다가 지금은 또 계속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오냐 지금은 트렌드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CNN 말고 비주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네, 또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좋은 알고리즘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 해결할 때는 여전히 CNN을 정말 많이 쓰지만 이제 더 강력한 패러다임이 나왔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진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특성구층 만들 때는요, 여러분들이 컴브 2D라고 하는 테라스 레이어스 안에서 컴브 2D라고 하는 층을 이용해서 썼습니다. 좀 구조가 특이한데 컨볼루셔널 2디멘션이거든요. 사실 합성곱이 3차원 이미지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3D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합성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 3차원에다가 이제 DP축까지 추가로 있는 그런 필터를 써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지에서 볼 거니까 2차원. 그래서 컴브 2D라고 하는 저층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옵셔널 파라미터들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우리 지금까지 다 배웠던 것들이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필터스에다가 여러분들 쓰신 필터 개수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첫 번째 층에서 32개, 두 번째 층에서 64개 쓰기로 했죠. 그다음에 커널 사이즈라고 하는데 커널이 필터랑 그냥 사실상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널은 기본적으로 필터의 가중치를 뜻하는 말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3짜리 필터를 쓸 거잖아요. 그럼 그냥 커널 사이즈는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그 패딩 줄이는 거였죠. 기본적으로는 패딩을 만들지 않아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패딩은 same으로 해가지고 원래 크기랑 same 똑같아지도록 패딩을 둘러라 라고 설정을 해줘야 패딩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여러분들이 만약 두 칸 세 칸씩 움직이고 싶다 하면 정해주셔도 되는데 기본값이 1이니까 굳이 안 건드리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여기가 활성화 함수를 정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활성화 함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렐로를 여러분들이 쳐주시면 걔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이에요. 좀 복잡하죠. 테라스 레이스 컴브 2D 합성 곱층 만든 다음에 필터는 32개, 필터 사이즈는 3, 패딩 넣으시고 스트레이는 한 칸씩 움직이시고 활성화로는 렐로를 쓰세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옵셔널 파라미터들을 넣어서 그 합성 곱층을 정의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링부터는 좀 쉬워요. 풀링은 그냥 맥스 풀링 2D, 똑같이 2D, 2차원상에서 풀링을 해주는 젤을 쓰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2 이런 식으로 정수를 넣으시면 그냥 네, 2 곱하기 2 구형마다 최대값 하나씩 선택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풀링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죠? 에버리지 풀링 하고 싶다? 에버리지 풀링 2D층 쓰시면 되고요. 네, 풀링 3칸씩 하고 싶다? 그럼 여기 가운데 괄호 안에다가 3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래튼 층. 얘는 진짜 쉽거든요. 그냥 케라스점 레이어스 플래튼 괄호 열고 닫고 끝이에요. 왜냐면 얘는 하는 일이 어차피 이전에 어떤 데이터가 와도 싹 다 1차원으로 풀어준다. 이게 그냥 플래튼층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뭘 입력할 필요 없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펼쳐주는 역할만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CNN 구성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화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일단 CNN 점 제목을 만들어 줄 거고요. 자, 화면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일단 데이터 불러봅시다. 판다스부터 불러와야죠. 판다스 불러오시고 데이터 프레임은 pd.readcsv, xray.csv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 프레임 그대로 불러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입력이랑 타깃 분리부터 해줄게요. 입력 데이터는 여기서 컬럼 중에 클래스만 빼주고요. 반대로 타깃 데이터는 컬럼 중에 클래스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에서 모든 거 하기 전에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거. 그렇죠. x는 x 나누기 255 나눠줘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난다 설명드렸고. 실제로 그 255 한번 안 나누고 해보세요. 나중에 과제하실 때. 그러면 그 손실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학습 안 됨이죠, 이건. 네, 손실이 그냥 일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올라가기도 해요. 예. 네, 되게 재밌어요. 해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지금 X라는 애가 그냥 이거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근데 얘를 우리 아까 전에 64 곱하기 64 곱하기 깊이 1 이렇게 3차원 모양으로 바꿔줘야 CNN에 들어간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꿔줄 겁니다. 일단 바꿔주려면 아까 했던 것처럼 그 numPy 배열이라는 친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여기서 값들만 가져온다. 밸류스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숫자 값들만 가져와서 numPy 배열로 바꿔주는데 그 다음에 리쉐이프를 해서 전체 24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64 곱하기 64 곱하기 1로 바꿔라. 이렇게 쳐주면 이제 가로 64, 세로 64, 깊이 1짜리의 데이터 2400개로 바뀝니다. 참고로 여기 2400개 매번 기억하기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리쉐이프를 쓸 때는 이렇게 네 자리가 있을 때 나머지 64, 64, 1 이렇게 세 자리만 맞춰주면 나머지 하나를 마이너스 1로 해도 알아서 마이너스 1자리에 얘가 2400을 채워줍니다. 좀 편리하죠? 네. 뭔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2400 쓰시면 돼요. 아무튼 이거를 x에다 다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가 이렇게 숫자들의 배열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 점 쉐이프 해가지고 한번 형태를 확인해 보면 2400, 64, 64, 1 우리가 의도한 그 모양 그대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일단 데이터셋 분리부터 좀 해줄게요. 임포트 아니죠? 그럼 어디 있지? 사이클런 모델 셀렉션 임포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여기서 일단 훈련 테스트 분리부터 해줍시다. y 테스트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랜덤 42 테스트 사이즈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6대 2대 2 분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트레인을 다시 한번 트레인과 밸리드로 쪼갠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0.25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다 분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혹시 불안하다? 그러면 쉐이프 한 번씩 찍어주세요. xtrain.shape, xvalid.shape, xtest.shape 이렇게 각각 모양 확인해보면 1440, 480, 480 이렇게 6대 2대 2로 정확하게 분할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델 구성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텐서플로우부터 불러와야 되죠. 그럼 텐서플로우, 임포트 케라스. 자, 케라스 불러와 주시고요. 이제 빈 모델 만들 때 우리 무슨 함수 쓴다 그랬죠? 케라스에서
시퀀셜입니다. 시퀀셜, 그냥 순서대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저 위에 차곡차곡 순서대로 쌓을 것이다 라고 정의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 예층 하나씩 더 해볼게요. 우리 지금 만들고 있는 CNN 이 구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64, 64 이것이 입력받아서 3크기 필터 32개로 한번 합성고, 그 다음에 절반으로 풀림, 그 다음에 크기 필터 64개로 한 번 더 합성고, 절반으로 풀림, 펼치고 퍼스트로 32개로 의미, 그 다음에 0.30% 드롭아웃, 그 다음에 퍼스트로 하나로 출력. 지금 요 구조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대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모델.add, 헤라스 레이어스, 맨 처음에 컴브2D부터 자꾸 찍는 습관이 들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입력층 인풋부터 만들어 주셔야 돼요. 쉐이프는 자, 여기서 조금 특이했는데 64, 64, 1로 가로, 세로, 깊이 이렇게 우리의 데이터 들어갈 거라고 지정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스, 자, 이제 합성 곱층 쓰시면 됩니다. 컴브 2D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 개수는 32개 쓴다 그랬죠? 커널 사이즈 필터의 크기는 3 쓴다고 했고요. 활성화 함수 렐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1, 뭐 배우는 단계니까 한번 쳐봅시다. 그 다음에 패딩은 same. 이렇게 하면 우리 아까 했던 5가지 다 설정된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델 헤드 플러스 레이어스. 이번에 합성곱 해줬으면 풀링 해줘야 되잖아요. 맥스 풀링 2D 요층 쓸 겁니다. 그냥 이 크기로 줄여준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합성곱 한 층 더 쌓아봅시다. 마찬가지로 좀 빠르게 칠게요. 2D 요거 할 거고요. 이전 층에서 바뀌는 건 딱 하나, 필터 개수만 바뀔 거죠. 그래서 필터스 64.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머신보다 딥러닝이 좀 더 재밌죠? 이런 면에서는 막층 내 맘대로 쌓고 풀링 한번 더 해줄게요. 헤이러레이어스 여기가 두 번째 풀링층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합성곱 끝났으니까 뭐 해야 되죠? 펼쳐야 되죠. 그래서 모델 헤드 테라스.점 레이어스 플래튼에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플래튼 해주면 이제 펼쳐질 거고요. 펼쳐졌으면 뒤에 은닉층 붙여야 되죠, 이제. 모델 헤드 은닉층은 우리 MLP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댄스 완전 연결층 써주시면 됩니다. 퍼셉트론 32개. 그 다음에 우리 활성화 함수는 아까 렐로로 통일하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은닉층 하나 있으니까 뒤에다가 과적합 방지하기 위해서 드롭아웃 하나 추가해줘야겠죠? 30% 드롭아웃 해줍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출력층 만들어줍시다. 출력층도 성질상으로는 완전 연결층이기 때문에 똑같이 댄스 쓰시면 되고요. 하나의 값을 이제 이진분류니까 시그모이드로 출력한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정신 나갈 것 같죠? 네. 텐서플로우가 없던 시대에 이걸로 16층짜리 VGG16을 쌓고 계셨던 분들은 어떤 기분이셨을지. 네. 텐서플로우 나온 게 2015년이에요. 2015년에 구글에서 나왔기 때문에 15년 이전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 모든 딥러닝 아키텍처는 누군가의 미친 고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정말 많은 걸 바꿨습니다. 텐서플로우가. 지금 제가 이렇게 방구석에서 맥북 하나 들고 치고 있잖아요. 딥러닝을. 네. 이렇게 하면 모델이 쫙 추가가 다 됐어요. 자, 이제 컴파일 해줍시다. 모델 컴파일을 해줄 거고요. 우리 여기서 세 가지 설정해야 됐었죠. 컴파일 할 때. 첫 번째, 옵티마이저. 그냥 국룰 아담 쓸 거고요. 로스. 우리 지금 이진 분류하고 있으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 평가 지표. 그냥 리스트 형태로 어큐러시 남겨주면 됐었죠. 이렇게 해서 모델 포장까지 해줍시다. 이제 훈련할 건데요. 우리 방금 전에 배웠었던 조기 종류 한번 써볼게요. 얼리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 건데 케라스에서 콜백스에서 얼리 스토핑 여기에 있었었죠. 페이션스 한 5번까지 견뎌주는 걸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적의 그거 설정 되돌려라. 이것도 true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제 훈련합시다. 모델.fit 자, 이제 약간 최종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입력 데이터, 타깃 데이터, X트레인, Y트레인 넣어주시고요. 에포크 한 50에포크 돌려볼게요. 어차피 조기 종료 해줄 거니까. 콜백스에다가 얼리 넣어가지고 조기 종료하도록 설정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밸리데이션 데이터에다가 X밸리드, Y밸리드 넣어가지고 저 결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아까처럼 리절트에다가 넣어줄게요. 돌려봅시다. 자, 느리죠? 아까보다 확실하게 느리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힐링 타임.
계속 5kg씩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자, 보통 이렇게, 이건 실무 팁인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놀기 좀 아깝잖아요. 뭐 하고 계시면 되냐면, 다음 코드 치고 계시면 돼요. pd. 데이터 프레임 해가지고, 네. 우리 어차피 리절트 나오면 그거 히스토리 받을 거잖아요. 그럼 종료됐죠. 24회 포크에서 끝났거든요. 조기 종료 친 거죠. 24에서 끝났으니까 실제로는 20회 포크에서 최적 성능 도달한 거고 5개 더 가다가 성능 향상 없으니까 끄는 거죠. 자, 이제 히스토리 해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아까처럼 로스랑 밸리데이션 로스 이렇게 내가 뭘 친 거지? 이래서 코딩할 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블락 바인드 라인 어, 그 색깔 설정 제가 그냥 평소에 하는 식으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컬러 할 때 리스트를 넘길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75757로 치시면 그냥 대충 회색 나오고요. FF8000 치시면 우리 신경학회 메인 컬러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75757로 회색이 로스에 들어가고 주황색이 밸리데이션 로스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짜잔 하고 우리의 손실 곡선이 이쁘게 회색 주황색으로 제가 아까 교환해 보여드린 것처럼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학습 잘 됐죠? 대충 이제 밸리데이션이 물론 한 5회포크, 7회포크부터 바로 정체되는 양상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계속 어느 정도씩은 내려갔으니까 조기 종료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학습이 유지가 됐을 거예요. 최종 성능 보고 싶으면 이제 이벨리웨이트 한번 쳐보면 되겠죠? X 테스트, Y 테스트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면 와 93.3% 분류 성능 이진 분류 치고 굉장히 안정적인 성능당 나온 거 볼 수 있죠. 보통 90% 넘으시면 그냥 출시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딥러닝에서는 99%짜리 성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실제 전문가들이 보면 보자마자 과적합인데 생각부터 들거든요. 99%짜리를 보면 보통 한 96, 7% 모델을 제일 좋아합니다. 시중에서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했던 과정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여기 지금 몇 푼드 원, 풀 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제가 그냥 이름 다 붙여준 거예요. 층에다가. 이렇게 썸머리 쭉 보면 아까 우리 계산했던 거랑 파라미터 숫자 정확하게 맞떨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네. 참고로 제가 파라미터 숫자를 어차피 썸머리 치면 다 계산되는데 왜 굳이 아까처럼 다 계산을 해드리냐?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뭐 어떤 요소가 늘어났을 때 파라미터 숫자가 늘어나서 계산이 어려워질 수 있는지 요거를 좀 감을 갖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뭐 합성곱층에서는 깊이가 깊어지면 그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구나. 여기서는 플래툰 했을 때 퍼센트로 수가 많으면 그게 은닉층에선 키포인트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숫자를 어디를 줄였을 때, 어디를 늘렸을 때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거를 좀 감을 갖고 계시면 좋아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파라미터 한 53만 개 되고요. 1년 쭉 진행해보면 제가 집에서 돌렸을 때는 그냥 50까지 끝까지 조기 종료 안 하고 쭉 돌려본 건데 아까 우리 본 것처럼 한 15에서 20 사이에서 최적 성능 딱 도달하는 거 보이시죠? 네. 르넷과 아주 가까운 모델을 우리가 훈련을 시켜봤습니다. 정말 TMI인데 르넷이 L이거든요. 구글 회사 이름이 GOOGL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에서 르넷의 개선 버전을 만들어서 구글르넷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냥 과학자들의 평범한 네이밍 센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필터 구조 시각화하기 마지막으로 해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어, 네. 우리 여기서 이제 훈련 시켰잖아요. 얘에서도 그 필터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낸 얘기 왜 했지? 네. 가끔 쓸데없는 얘기 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레이어스 치시면 아까랑 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든 층들의 목록이 리스트로 쭉 나오죠. 자, 우리 그 중에서 첫 번째 층에 있는 필터들 한번 봐봅시다. 그러려면 여기 레이어스 빵 치면 첫 번째 층만 딱 접근할 수 있겠죠. 아까 웨이트 치면 전체 파라미터에 접근할 수 있다 설명드렸고 그중에 0번째 가중치 첫 번째 편향 들어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다가 넘파이까지 해드리면 이렇게 숫자 형태로 쭉 나오죠. 자, 이 쉐이프 한번 볼게요. 좀 어려워서. 쉐이프가 3, 3, 1, 32인데 이게 뭐냐면 가로 3, 세로 3, 깊이 1짜리 필터 32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32개 필터 중에 딱 첫 번째 거 필터 구조를 확인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 이제 인덱싱을 해주는데 3에서도 전체, 세로에서도 전체, 깊이에서도 전체, 그 중에서 32번째 필터, 32개 필터 중에 딱 0번째 처음 것만 이렇게 인덱싱을 해주시면
딱 첫 번째 필터의 값들만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요건 다 그냥 교환에 있으니까 한번 일단 그냥 코드로 따라와 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리쉐이프 33 때리면 이렇게 3 곱하기 3짜리 아주 가벼운 필터로 바뀌거든요. 이 짓을 왜 하냐? 얘를 필터에다가 잠깐 저장을 해둬 봅시다. 아까 했던 거 시각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플럿 as plt 똑같이 해보고 네, plt.image show 해가지고 필터 보여보면 자 요게 우리의 첫 번째 필터예요. 엥? 뭐지? 쉽죠? 한번 쿨럼 때려봐도 비슷하거든요, 사실. 쿨럼. 뭐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런 느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빨간색이 가중치 높은 곳, 파란색이 가중치 낮은 곳이잖아요. 지금 대충 왼쪽이 높고 왼쪽이 낮고 오른쪽이 높죠. 그러면 얘는 대략적으로는 오른쪽이 더 밝은 패턴을 찾고 있는 필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다만 우리가 아까 봤던 마일 01, 마일 01 이것처럼 딱 깔끔한 그런 정렬의 필터가 아니죠. 얘는 이제 CNN이 학습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폐렴 분류 문제를 제일 잘 판단하기 위한 그런 이미지를 찾아주는 32개의 필터 중에 하나를 그냥 그렇게 훈련 결과로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실제 필터는 딱 가로축 찾기, 세로축 찾기 이렇게 작동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임의의 어떤 숫자 배열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치만 그게 공간적으로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직접 해보고 싶으시면 왼쪽 코드 그냥 그대로 쓰세요. 이게 뭐냐면 그냥 4 곱하기 8짜리 공간에다가 32개 필터 한번 다 그려봐라 그냥 이 코드거든요. 그걸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32개 필터를 다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의미를 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얘는 뭐 대충 보이죠? 다 파랑에다 가운데만 빨강이니까 대충 딱 얇은 세로선 하나 찾고 있는 느낌이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작동하는 거지 우리가 딱 방금 이해한 것처럼 막 그렇게 시각화가 바로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왜 의미가 있느냐?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네. 그럼에도 어쨌든 공간적으로 패턴을 찾기 때문에 중요한 일단 이미지 자체의 탐색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구조다라는 걸 그냥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직후에 설명드릴 건데 11강 때 뭘 할 거냐면 제가 딥러닝, 머신러닝 사후 분석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도 우리가 지금 피처 임포턴스, 리그레이션 코에피션트 딱 두 개만 봤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뭐 라임이니 셰비니 이후에 사후 분석 해가지고 각 그 데이터들의 변수들의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또 재밌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랑 더불어서 이제 이 합성급 신경망에서 이 필터들이 실제 이미지 패턴을 어떻게 찾았는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